오픈런도 소용없네. 러닝화 품절 대란이라고 합니다. 자, 국내 달리기 인구 1000만 명. 야, 요즘 저희가 축구하다 보면 옆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 트랙을 뛰십니다. 한번 볼게요. 러닝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달리는 사람들 모두 아식스 파리 시리즈 구매에 도전했는데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아식스 러닝화가 최근에 인기인가 보네요. 자, 러닝에 푹 빠진 40대 직장인 김모 씨 말인데, 지난 5일 아식스가 한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매한 러닝화 셀러브레이션이네요. 셀러브레이션 오브 스포츠 컬렉션 파리 시리즈. 구매에 도전했으나 1시간이 넘도록 홈페이지 접속만 기다리다가 결국 원하는 상품을 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 발매 시간이 오전 10시 정각에 1만 명에 가까운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가 됐고요. 소비자들은 1시간이 넘게 대기했지만 대부분 상품이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아식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파리 시리즈 러닝화 제품 메타스피드 스카이 파리, 메타스피드 엣지 파리, 슈퍼블라스트 2 파리 뭐 등등등등 이 다 품절된 상태고, 다른 제품도 인기 사이즈가 품절됐다네요. 자, 패션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성비 운동인 러닝에 빠진 러닝족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명 브랜드 러닝화를 중심으로 연달아 품절 대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식스에 앞서서 지난 4일 나이키가 한국에 공식 발매한 러닝화 알파 플라이 3 블루프린트도 출시와 동시에 공식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몰려서 순식간에 완판이 됐다네요. 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주요 러닝화 발매 일정을 공유하고 있는 러닝족이 발매 시간에 맞춰서 일제히 오픈런에 나선 결과이고, 패션업계 관계자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부터 러닝이 취미인 이들까지 달리기 인구가 1000만 명까지 늘었다면서 엔데믹 이후 오프라인 행사와 마라톤 대회가 늘어나며 러닝화 시장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패션업계와 한국선유산업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내 운동화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으로 그중 러닝화 규모가 1조 원을 넘겼고요. 러닝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리세일가 또한 치솟고 있는데,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리세일 플랫폼에는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혹은 매장에서 구할 수 없는 품절된 상품을 중심으로 웃돈을 얹은 판매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키 알파 플라이 3 블루프린트의 경우 정가는 32만 9천 원이지만 우와 비싸네요. 리세일 플랫폼에서는 평균 40만 원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와, 당근마켓의 정가의 2배에 달하는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밑에 뭐 쭉 한번 보고요. 네, 가성비 높은,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그죠, 가성비 높은 걸 찾게 돼 있고, 운동도 마찬가지네요. 코로나 때는 금리도 싸고 코로나 보조금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싼, 한번 나가면 요즘 32만 원, 35만 원, 캐디피까지 다 하면 뭐 거의 35만 원 드는 1인당 골프가 요즘은 약간 시들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대신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뛸 수 있는 이 러닝화가 또 이렇게 대란이네요. 근데 이 신발 만드는 회사 주가는 최근에 올라오는 듯 하다가 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강달러의 깜짝 실적 기대 커지는 수출주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 강달러 환경 속에서는 수출 기업들은 너무나 논하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품 경쟁력만 있다면. 그래서 그동안에 주식시장에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전부 수출 주도주의입니다. 네, 수출을 잘해서 미국에서 달러를 잘 벌어오는 회사. 네, 삼양라면도 마찬가지고, 네, 전력 관련된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네,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그렇고, 하여튼 이 달러를 잘 버는 회사들이 킹달러 시대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한번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도는 10조 4천억의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달러 값이 오르면서 전자, 자동차 등 수출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가 올라오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을 가장 가파르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종목은 반도체와 조선입니다. 조선. 반도체 업종은 메모리 칩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 추정치가 늘고 있고, 조선 업종은 수익성 개선과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 적자 호선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후판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서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달러값 상승까지 감안하면 2분기 이익 수준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가 높고요. 삼성중공업은 환해지 전략을 쓰지만 HD, 현대, 조선 3사와 한화오션은 20-30% 정도 달러 익스포저를 취하고 있다. 네, 보통은 딱 계약하자마자 이 환을 해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배 만드는 동안에 나중에 달러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실컷 다 만들고 배를 넘길 때 시점에 돈을 아무래도 나눠 받다 보니까 나중에 받는 돈이 지금 계약 시점에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계약을 체결하고 어느 정도 환해지를 합니다. 자, 최근 HD 현대중공업은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2배 높은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기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36억 원인데 교보증권은 1713억 원, 메리츠증권은 1810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백이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조선사업부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해양플랜트 사업부의 2분기 영업적자도 전분기 776억 원에서 205억 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증권사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는데 2분기 거래대금 감소폭이 우려보다 크지 않았고 수수료 수입이 높은 해외 주식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증시 반등과 금리 하락으로 주식 채권 평가이익이 동시에 늘어난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조선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우리 왕 차장이 중국조선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하면서 일단 중국 조선이 하고 있는 유조선, 그 다음에 벌크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같은 이 저부가 가치 선박에 있어서는 경쟁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철강 가격도 국내 철강 가격보다 중국 철강 가격이 20% 이상 훨씬 싸고요. 인건비 반값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철강 가격, 인건비,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아무튼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아침 모닝 브리프 다시 봐야 되겠네요. 금방 까먹었네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기업은 이 고부가 가치 선박. 우리나라 조선 3사는 거의 다 그 제품 믹스가 지금은 고부가 가치 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이 중국의 조선 업체들이 또 이 고부가 가치 부분도 계속 호시탐탐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 구도는 잘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외국인 쓸어 담은 한국 주식 역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매수가 과거랑 좀 심상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외국인 매수가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개월째 순매수 행진인데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순매수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6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외국인의 상장 주식 순매수 규모가 이번 상반기입니다. 22조 9천억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이죠. 진짜 말 그대로. 지난 6월 외국인은 상장 주식 2조 9천억 원을 순매수해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지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8개월 연속입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9,490억 원을, 코스닥에서는 9,490억 원을 순매수했네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 1천억, 예, 어느 국가가 매수하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미국이 2조 1천억, 룩셈부르크가 1조 원이네요. 그리고 싱가포르이 2조 9천억으로 싱가포르는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럽 배낭여행할 때 영국에서 벨기에 갔다가 벨기에 바로 옆에 룩셈부르크를 가서 거기서 한번 하룻밤 잤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룩셈부르크가 워낙 나라가 작고 하다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나라가. 근데 아마 룩셈부르크가 아마 약간 조세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기업이나 무슨 뭐 헤지펀드라든지 이 헤지펀드 같은 게 여기에 약간 조세 피난 지역처럼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룩셈부르크에서 1조가 들어왔다고 아마 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순매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로 국내 주식의 매력이 부각된 영향이 컸다. 여기에 미국발 AI 반도체 관련주 열풍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네,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삼성전자 매수는 하이닉스라 저는 외국인이 한 5년 보고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26년도에 또 반도체 다운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토해내겠지만 2013년도에 HBM3를 하이닉스가 최초로 개발하고요. 13, 14, 그 다음에 15년도에 이익이 대거 나올 때 15년도에 주가 확 빠지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주가 다 빠집니다. 그때 반도체 중에 안 빠졌던 거 딱 하나는 엔비디아였었는데요. 15년 조정받고 그리고 16, 17, 18년까지 또 랠리잖아요. 이번에도 약간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26년 조정 좀 받고 27, 28, 29에는 이 반도체가 이번에는 AI 서버용으로만 쓰였지만 로봇을 비롯해서 온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쓰이고 그리고 그때 되면 자율주행도 굉장한 수준으로 많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7년, 8년, 9년 이때가 마지막 반도체의 저는 피날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삼성전자 20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괜히 이 얘기는 제가 다른 방송 가서 안 했는데 하면 또 막 썸네일에다가 박전무 삼성전자 20만 원 뭐 이렇게 쓸 것 같아서 네, 29년 얘기입니다. 29년.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K 자동차 산업을 위한 큰 그림.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반도체 큰 그림입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전쟁 후 자동차 재생 및 소규모 제휴 생산 단계를 거쳐서 1973년에 현대자동차가 첫 독자 모델인 포니를
출시하면서 본격화됐고요. 2차 산업혁명을 촉발한 헨리 포드의 생산 방식 개혁으로 급성장한 세계 자동차 산업에 비해서 산업화가 50년 이상 뒤진 상태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성취는 정말 괄목할 만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3년에 730만 대 이상을 판매하면서 도요타 복스바겐에 이어서 글로벌 3강이 됐고요. LG 엔솔, SDI, SK온 등 배터리 3사와 LG의 전장사업 등은 세계 자동차 부품 생태계 슈퍼 루키가 됐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유럽, 일본의 선도 업체들로 경쟁 구도가 고착화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불과 10여 년 전이고요. 본격화된 전동화, 자율주행 그리고 최근 달아오르기 시작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 트렌드가 한꺼번에 자동차 산업을 강타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오랜 기간 연구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선도 업체들이 후발 업체들을 압도적으로 차별화해 오던 엔진 트랜스미션, 서스펜션 성능에 기반한 주행 품질은 파워트레인의 전동화로 일시에 평준화됐고 차량용 컴퓨터에 탑재된 첨단 소프트웨어 및 커넥티비티에 의한 고객 경험이 주된 차별화 포인트가 됐다고 합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업체인 BMW의 캐치프레이즈가 Ultimate Driving Machine. 그랬었죠. 궁극적으로 궁극의 주행 기계라는 뜻이었는데 Ultimate Driving Companion. 이렇게 바뀌었군요. 궁극의 운전 동반자, 컴패니언으로 바뀐 것은 이런 변화를 잘 설명해 준다. 우리 기업들만이 이러한 지각 변화에 편성한 것은 물론 아니고 전기차의 상업적 성공과 함께 이 SDV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개발 및 고객 경험 패러다임을 최초로 창출한 테슬라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전혀 다른 원가 구조와 규제 지원을 통해 약진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 역시 기존 선도 업체들의 위상에 강력히 도전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되고 있는 지금 K자동차 산업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중요한 한 축이 향후 어떻게 진화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 전략 방향성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밑그림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인 경쟁력인 제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되 로봇, UAM 등 인접 미래 산업에도 적용될 다음 세대 제조, Next Generation Manufacturing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전동화와 SDV 전환으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배터리, 에너지, 반도체,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등 이동산업과 공유하는 가치사슬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다. 이들 이동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제고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공급망 생태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뿐 아니라 UAM 및 로봇 생산의 중추 국가로서 이들의 생산을 위한 가장 부가가치 높은 부품 공급 생태계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이 눈부신 약진을 거두는 반면에 수익성 악화의 변화에 도태되는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며 꿈꾸는 듯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지금 익숙한 자동차 시장에서 독일이나 일본이 지니고 있는 위상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져올 미래 모빌리티 및 산업재 시장에서는 우리 것이 되기를 기대한다. 네. 이 자동차 제가 그동안에 전기차 관련된 전기 2차 전지 이런 부분은 조금 경쟁이 좀 심해지고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방향이 전기차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력난 이게 굉장한 문제잖아요. 근데 테슬라를 보면 이 테슬라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테슬라 차에다가 우리가 전력을 밤이나 이렇게 심야 전기로 전기가 많이 수요가 없을 때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나중에 다시 꺼내 쓸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자동차 한 대가 가정마다 ESS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가 납니다. 예, 그게 아마 배터리의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대용량의 전기를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600km가 아니라 뭐 1000km, 1200km, 뭐 1500km 하면 일일이 충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없어질 거고, 대신에 사회적으로 남아도는 전기를 또 저장을 해놨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전력난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기차 쪽이 앞으로의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래도 이번에 그 현대차의 GV90 나왔잖아요. 이 90 출시가 된 게 아니라 이 컨셉카만 공개됐는데 그걸 쭉 보면서 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인가 현대차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따로 구축을 해서 빠르게 전기차에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 GV90은 새로운 또 전기차 플랫폼에서 만들 거다 뭐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 우리의 현대기아차가 차세대 뭐 하이브리드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그 다음 또 수소차가 됐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 그래도 이 글로벌하게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